이게 뭐야?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시집 식구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사를 물려받게 된 박 씨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물려줬다면 주관하는 집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하건 또 어떻게 준비하건 말이죠. 하지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집 식구들과 뒷목을 잡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정성껏 지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자니 참 우스웠습니다. 제대로 지내라는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건 박 씨인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와 도대체 무서울 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무서웠던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자신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박 씨에겐 더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대신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사남매 중 셋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박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그리고 순종적인 시어머니. 박 씨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지냈다면 피가 말라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야? 왜요? 음식 가짓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이리 부실해? 아, 그게 고사리 산 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물 2가지 뺐는데. 뭐야? 여편네가 미쳤구만. 혀를 차는 시아버지를 시모와 큰동서 그리고 박 씨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사왔어야지. 그저 꼼수나 부릴 생각만 하지. 아무튼간 생각이라고는 없어. 호통의 대상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밑으로 줄줄이 함께 듣는 욕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손 모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곳에 며느리가 된 이상은 선택권이 없었죠. 큰동서와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부엌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러보는 제사에 박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랬고 겉으론 순종했죠.
지금이야 많이들 제사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박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재밌고 좋은 일도 30년간 했다면 힘들고 지겨웠을 텐데 싫기만 한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명절까지 포함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거진 2달에 1번꼴로는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사를 지내느니 차라리 벽돌을 나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일당이라도 받으니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질타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박 씨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잔소리만 하는 시집 식구들도 한몫했죠.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덜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늘 시아버지 등살에 괴로워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씨도 그렇고 큰동서도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해. 살아생전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이었냐. 하늘에서도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저 1년의 제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전이라도 몇 가지 줄이자.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줄이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너희도 힘들잖냐.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냐. 제사인데.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그러면 그렇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는 시어머니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한결같이 제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도 많지 않은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큰 시누이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큰동서는 최근에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서 오질 못하니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죠. 그래도 뭐든 부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제사상은. 시어머니는 이제 꼭 시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도 나중에 이렇게 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제사를 물려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또 혼자 오셨어? 큰동서가 이번에도 오지 않자 남편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 제사에도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씨가 연락해 보니 상황을 봐서 오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했던 큰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박 씨가 억울할 만했죠. 형수님도 곧 오신대. 아주버님도 늦었는데 형님은 더 늦는다고? 어디 병원에 들렸다 오셔야 된다 그러던데. 이 시간에 병원? 몰라,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시나 보지. 아, 왜 자꾸 그래?
억울한 박 씨의 마음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큰 동서는 얼굴에 병색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힘없이 대답하는 동서지만 늘 빨갛게 칠하던 립스틱을 안 칠한 것뿐인 듯 했습니다. 작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었죠. 박 씨가 곰이라면 큰 동서는 여우였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생했던 게 언제였나 싶었고 10년, 20년 흐르자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었고 안 오면 자꾸만 돈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10만 원씩 준다면 동서는 15만 원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마저도 박 씨가 갖는 돈도 아니니 돈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연로해지니 그나마 팔팔한 박 씨가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일꾼 2명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그 짐을 전부 짊어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와 큰동서와의 사이는 미묘하게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완전히 깨주는 계기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인데. 근데 그걸 아주버님한테만 몽땅 주셨다고?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남편의 태어난 대답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쭉 모르고 지냈을 것이었죠. 근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이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누나도 별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면 당신 속 쓰릴까봐 그랬지. 속이 쓰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당연히 알았단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님은 맏아들이기에 차남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형님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사나 이런 것도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뭐 10억도 아니고 1억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황당했습니다. 그 잘난 형수가 자꾸만 꼼수를 부려서 박 씨가 맏며느리 노릇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죠.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여동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며느리가 나서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그 모든 의무를 맞이가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대가는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자꾸만 박 씨에게 떠넘기는 동서가 밉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일찍 갔는데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아니면 내일 가던지. 형님은 진작에 가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어? 처음 늦는 거다. 처음. 진작에 다녀왔으면 안 늦었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본래는 오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병원 때문에 늦기도 했고 하필이면 차도 막히는 바람에 더 늦었죠. 박 씨도 초조했지만 남편의 타박에 섭섭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일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매번 아프다고 늦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남편은 늦은 게 싫었는지 예민하게 굴며 받아쳤습니다.
아내보다 제사가 중요한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박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지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니 음식이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 있던 큰동서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도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한 소리 했죠. 마음이 불편했고 모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여. 형수님이 당연히 화났겠지.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대화를 했는데 남편은 박씨의 잘못이냥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 매번 늦으시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내 눈치 보고 온 것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박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어. 형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고 여자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박씨가 몇 마디 더 하자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남의 집안 험담하지 말어. 그 말에 얼이 빠졌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험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남의 집안 제사는 왜 박씨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민망하긴 했는지 집에 도착해서는 박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에 화해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1, 2년쯤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5년 전쯤 일인데 당시 아주버님네 나이가 환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황혼이혼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도 쓰러질 뻔했죠. 이혼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는 다시는 큰동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모시겨 박씨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까이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혼 도장 하나 찍고는 전부 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으로 가장 힘든 건 아주버님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박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80이 넘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하기가 힘드니 시집의 제사는 거의 박씨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가 박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는 네가 지내야겠다. 네?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니고 박씨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네가 이혼한 뒤부터 고민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물려받더라도 아주버님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어떻게 남자 혼자 제사를 지내? 아니요. 저도 거들죠. 집에 여자가 있어야 이것저것 관리를 하지. 그냥 내년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받아서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시누이가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차남인 박씨의 남편이 있으니 막내 시누이까지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남인 박씨네가 제사를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알겠지? 끝까지 남편이 아니 박씨를 향해 말하는 시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그때 반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불을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물려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형님 보고 하라고 해? 왜 못해? 아 말이 돼?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음식 차릴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물려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큰 동서가 여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곰은 끝까지 곰인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절대 못해. 아버님 땅 판 돈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지고 갔잖아.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무슨 제사도 지내고 어머님도 모시는 대가라며. 아, 어머니는 형님이 모시긴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병수 바른 여자가 들어야 한다며 박신혜로 떠넘겨질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박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끼리 알아서 지내든지 말든지 해. 당신 진짜로 왜 그러냐? 여태 잘했으면서. 여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 아, 진짜 고집 피울 거야?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줄 판에 으름장을 놓았죠. 박 씨 부부의 사이는 그때부터 크게 틀어졌습니다. 박 씨는 지금 잘못한다면 나중에 받은 거 하나 없이 심호 병수발까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아무리 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연숙이랑도 통화했거든. 음식하는 거 아침부터 와서 늘 도와준대 이제. 막내 시누이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그러니까 둘이서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있을 때도 힘들었어. 둘이 하든 다섯이 하든. 더는 못해 정말. 여보, 생각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들면 음식 종류를 좀 줄여도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도 참견 안 하실 거고 말이야. 속 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은 박 씨가 수십 년간 체득한 바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할 뿐이 아니었고 시모가 없더라도 아주버님이고 시누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 판 돈은 나 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물론 주더라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일단 제사 받아오고 그 다음엔 당신 마음대로 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설득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음식만 해서 끝도 아니었고 손님 맞는 게 얼마나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박 씨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음의 제사는 박 씨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박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아요. 건네지는 흰 봉투를 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10만 원. 필리핀에 있는 큰 시누이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 10만 원을 주었으니
제사 비용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장보는 비용에만 써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누구도 박 씨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박 씨의 집이 식당이라도 된 듯 와서 돈을 건네고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고생했다는 소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은근슬쩍 그 돈도 안 주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자기들이 먹은 것에 대한 돈을 낸다는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한다고 이것저것 좋은 음식은 다 사왔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박 씨도 요리를 하기 위해 하루를 전부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자 도저히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가져온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곰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딸에게 물어 제사상을 업체를 통해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9만 원을 결제하니 원하는 날짜에 대략 10인분의 제사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직접 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색이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메뉴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면 이게 더 나았죠.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음식들을 제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산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아주버님은 언성을 높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요. 자꾸 병원만 들락거리고 그래서. 신우이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혀를 차며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 씨의 맞은편에 서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박 씨 때문에 망신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죄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이 다시 박 씨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상나라. 어쨌거나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한숨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조리한 것이었죠. 맛으로 따지자면 박 씨가 한 음식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정성을 논하자면 돈 받고 하는 일일이기에 정성이 박 씨보다 못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면 어째서 다른 성씨인 박 씨에게 맡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니 이래라 저래라 참 말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당일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차를 타고 돌아갔죠. 그리고 박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웠습니다. 박 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을 퍽퍽 치는 남편을 보니 박 씨야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과 말이죠. 이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면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사온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힘들었나 보다 내지는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 혼자 힘드니까 사온 음식으로 하자 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종노릇을 자처했나 싶었습니다. 이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남편의 협박조 말에 박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말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박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박 씨는 가족이 아닌 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기만 하려는 시집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사를 가져올 때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하겠다던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거들지 않는 일을 막내 시누이가 뭐 한다고 도울까 싶었습니다. 박 씨 하나만 입 다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제사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80이 넘을 때까지 제사 타령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이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음식을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사나 차례 이런 거 다 없앨 거예요. 뭐야?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박 씨와 싸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는 박 씨를 하루 종일 설득하려다가 실패하고는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식구들 앞이라 참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사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제 맘대로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사 물려주셨잖아요. 네가 뭔데 멋대로 제사를 없앤다 만다 해. 아범도 동의를 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지만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아범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사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하고 손님 대접도 제가 하고
근데 아범이 무슨 상관이에요? 물려받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너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의 호통을 들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뼈대 있는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꼭 지내셔야 하는 거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뭐야?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한테 주시면 오늘부로 없앨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다신 그 입 다물지 못해. 명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왜?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이제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음식을 샀더니 뭐라고 하고 이참에 없애자 했더니 또 미쳤냐 그러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라고 한 거지. 누가 아예 없애래? 그러면 당신이 하던가? 지난번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이 집 못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강요한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형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리까지 없으면 다음은 누구 차례야? 필리핀에서 누나가 오시나?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제 둘이 줄줄이 이혼을 하면 아주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도 정이 떨어졌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선 다시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좀 쉬면서 생각해봐. 곧 죽어도 다시 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도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이용당하게 두고 보기만 한 남편도 같이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나이에 박 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쓸쓸한 독거노인이 됐지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큰동서만은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사를 없애겠다며 박 씨를 붙잡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괴로운 의무와 의미 없는 시집 식구들 수발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자니 독립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갈라서는 부부들이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